안녕하세요. 고대 그리스 건축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로 이제 신전을 중심으로 고대 그리스 건축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아고라의 이제 세속 건축들도 찾아봤는데, 신전만큼이나 독창적이고 중요한 게 바로 고대 그리스의 극장이에요. 그리스의 극장은 이후에 근현대 우리 극장이 설립되는데도 많은 영향을 줬지요. 자, 고대 그리스는 연극이 발달한 문명이었고, 고대 그리스의 연극은 이제 신화와 현실, 종교와 삶이 하나 되고, 거기 예술이 융합된 정말 독창적이고 종합적인 예술이었습니다. 비극이 가장 유명하지만 희극도 있었고요. 아주 고대 그리스의 연극은 정말 근현대 연극의 뿌리이기도 해요. 고대 그리스가 남긴 정말 위대한 문화유산이자 인류의 고전이죠. 자, 고대 그리스의 극장 구조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의 요소가 있어요. 일단 스케네라고 하는 배경이자 분장실 역할을 한 구조물이 있었고, 그 앞에 이제 프로스캐니언이라고 이제 이게 배우가 이제 연기를 하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그리스는 이제 코러스라는 존재가 있어서 배우랑 서로 주고받았지요. 일종의 뭐 합창단이라 보면 되는데 그 코러스를 위한 공간인 오르케스트라가 있었고 이를 감싸는 객석, 테아트론이 있었지요. 이 테아트론에서 이제 테아터, 극장이란 명칭이 나왔지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각 문명권마다 연극의 이제 그쵸? 조상이라 할 만한 게 다 있었겠지만 고대 그리스는 이렇게 고정된 시설로 상설극장을 지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상설극장이 그죠? 20세기는 들어와야 이제 생기지요. 그걸 생각하면은 2500년 전에 이런 돌로 지은 인공적인 구조물의 상설극장이 있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스캐네라고 하는 공간도 참 특이합니다. 고정된 어떤 무대의 막이자 배경이고 우리가 꼭 영화를 보듯이 장방향으로 어떤 극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그런 어떤 기능도 했다는 거죠. 굉장히 근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의 어떤 마당극 이런 것과는 되게 다른 정말 근대적이고 현대적인 연극 형태를 2500년 전에 갖췄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고대 그리스 극장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꽤 남아있는 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극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고라 너머 하늘의 극장들이라 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봤던 아크로폴리스가 이렇게 아테네 중앙에 솟아 있고요. 파르테논 신전 다 기억나시죠? 그 아래에 이제 아고라가 이제 펼쳐져 있는데 딱 아고라와 아크로폴리스 경계 산 중턱에 극장이 좀 두 개가 남아 있어요. 헤로데스 아티쿠스 극장, 디오니소스 극장. 보통 이제 헤로데스 아티쿠스 극장은 시설이 아주 잘 남아 있어서 지금도 이제 음악회가 열리기도 하고요. 공연이 열리고요. 여기 많이 가시지만 더 오래된 거는 여기 디오니소스 극장입니다. 자, 많이 폐허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반원형의 극장 형태는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지요. 디오니소스 극장은 BC 6에서 4세기, 그러니까 아르카이 시기 말기에 건설돼서 이제 고전기 때 절정을 맞았던 극장이고 세계 최초의 공공극장, 공공상설극장으로 추정이 됩니다. 객석이 17,000석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일단은 뭐 이렇게 반원형으로 된 극장 테아트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앉을 수 있는 구조이기도 했지요. 자, 고대 그리스의 이 극장들, 이 연극, 비극은 이 아고라와 신전 사이에 있는 것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어떤 제전, 그죠? 종교 행사나 축제에서의 어떤 공연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랑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종교랑 밀접한 연관이 있다가 점차 이제 세속의 예술로서 발전하게 되는 건데, 디오니소스 극장 옆에는 또 극장 자체의 또 발전을 보여주는 후대의 극장이 있어요. AD 161년이면 이제 고대 그리스 문명이 몰락하고 그 뒤를 이은 이제 마케도니아도 이제 말기에 들어섰을 때입니다. 이제 로마 세력이 이제 침투해 올 때지요. 헤로데스 아티쿠스 극장은 꽤 시설이 좀 잘 남아 있어요. 복구도 좀 많이 해놨고, 자,
아까 그 고대 그리스 극장 요소를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 여기 스케네라고 하는 일종의 분장실이자 그죠? 무대 배경하는 역할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그쵸? 배우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보통 이제 2명에서 3명의 배우가 이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코러스가 있는 오르케스트라 공간이 있고 이제 객석이 이렇게 테아트론이 감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로데스 아티쿠스 극장 이 스케네의 이제 배경 부분 구조물 스케네 자체는 이제 많이 붕괴됐지만 그래도 그걸 버텨주던 이제 구조물 자체는 남아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천장은 트인 그쵸? 야외에 노출된 공간이긴 하지만 꽤 실내에 들어온 듯한 느낌도 들고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근현대 극장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고스란히 2500년 전에 이미 성취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아고라에는 그쵸? 이제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 사이에 이제 극장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더 내려오면은 이 아고라에도 극장이 있었어요. 하늘 아래 지상에 이제 극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아고라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 신성한 공간이 아크로폴리스 아래 이렇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이게 아크로폴리스, 이게 이제 아고라를 알 수 있고요. 이제 그 디오니소스 극장과 헤로데스 아티쿠스 극장이 여기에 있죠. 자, 우리가 살펴볼 극장은 이 아고라를 바로 내려가면 만날 수가 있는데요. 자, 아고라에 있는 이 오데옹이라는 극장입니다. 오데이온. 우리 지난 시간에 아고라 기억나시죠? 이제 스토아라고 하는 길쭉한 장방형의 건물, 그리고 이 장방형 형태의 건물들 여러 개 모인 것들이 일종의 그 사각형의 틀을 형성합니다. 아고라에.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다양한 법정이나 뭐 상점이나 그런 시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특히 중앙에 있었던 게 이 오데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극장 시설이죠. 이 오데온 콘서트홀이라 불렀고요. 규모는 좀 작았지만 완전한 그 실내 구조물, 그렇죠? 지붕까지는 실내 구조물이었을 거로 추측이 돼요. 한 1000석 정도였고 BC 16년에 건설이 됐습니다. 이때는 이제 완전히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장악했을 때니까 그리스 문명이 이제 로마의 지배로 들어갔을 때지요. 이 평면도나 이런 거 보면은 현대 우리 극장들이랑 뭐 거의 이제 뭐 유사해요. 더군다나 이건 실내 구조물이라니까. 뭐 우리가 이제 직접적인 최초의 그 실내 건축으로 이루어진 극장이 이제 르네상스로 이제 우리가 보는데 그 뿌리라 될 만한 게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겁니다. 예술의 전당이나 뭐 예술의 전당 안에 있는 극장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직접적인 아주 조상이라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스토아가 또 스토아와 관련된 건물들이 틀을 이루는 이 아고라에서도 특히 중심부에 있었으니까 극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대형극장이 하나만 있어도 대단한데 아테네만 해도 이렇게 3개나 눈에 띄는 걸로 봐서 이 연극이라는 건 정말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중요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세계 곳곳에 극장들이 건설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이 아테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본토, 소아시아, 그리고 이런 지중해 곳곳에 그리스인들이 진출한 곳에 극장들이 이제 건설이 되고 이건 로마로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로마 제국 때도 이 극장은 원형 경기장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공공 문화 시설이 됩니다. 또 수많은 그 로마의 극장들이 또 전하고 있지요. 아무튼 이 고대 그리스 도시는 시민 생활이 중심을 이뤘다는 특징이 있고 도시는 다양한 정치활동과 학문, 사교, 예술의 그런 장이었고 아무튼 이렇게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와 달리 시민생활 중심이 된 이 고대 그리스에서 정치만큼이나 이 연극행위가 발달했다는 것은 사실 뭐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고대 그리스 문명권의 또 다른 극장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명권 전반에 걸쳐서 극장이 건설됐다는 것은 우리가 그 시칠리아, 그렇죠? 시칠리아에 건설된 고대 그리스 도시 중 하나인 타우르미나의 극장에서도 우리가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죠. 타우르미나는
시칠리아 해안가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고 고대 그리스인들이 건설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타우르미나 도시에 이제 솟아있는 얕은 산의 중턱에 이 극장이 하나 보이네요. 약간 남서쪽으로 시선이 그죠? 객석들 기준으로는 시야 같은 공간에 정말 극적으로 아주 극장이 건설되어 있는데 타우르미나 극장 BC 3세기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문명은 이제 몰락의 길로 이미 들어섰지만 그래도 그 문화는 계속 이어졌기에 계속해서 극장들이 건설됩니다. 꽤 잘 남아 있고요. 테아트론뿐만이 아니라 앞에 스캐너나 무대 공간도 아주 잘 양호하게 남아 있는 편이에요. 객석에서 특히 바라보면은 멀리 뒤에 그 시칠리아의 화산인 그 에트나 화산을 배경으로 한 배경 자체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이 무대 배경의 이 스캐네, 무대 배경인 스캐네는 좀 많이 무너져서 일부만 남아있지만 오히려 뒤에 이제 시칠리아의 극적인 자연 환경으로 또 시야가 튀어가지고 우린 또 색다른 기가 막힌 경관을 맛볼 수가 있네, 엿볼 수가 있지요. 극장이 잘 남아있어서 지금도 콘서트가 열리고 있고 타오름이나 그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은 다양한 이 극장에서 지금도 열리고 있는 공연들을 우리가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콘서트도 열리는데 음향이 아주 좋다고 하죠. 자, 근데 이런 고대 그리스 극장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유명한 유적은 에피다우로스, 그러니까 그리스 본토지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아테네에서 그렇죠. 이 코린트 해협을 건너가면 만날 수 있는 에피다우로스 극장입니다. 에피다우로스는 이제 도시명이고 여기 있는 극장은 특히 고대 그리스 문명권 전체를 대표할 만큼 유명한 극장이지요. BC 4세기 후반 그리스 문명이 이제 전성기를 막 지나서 몰락의 길로 들어섰을 때 세워졌고 13,000에서 14,000석 정도가 되고 이 정도 시기가 오면 이제 정말 순수한 감상으로서의 공연이 확립되는 시기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종교 행사의 하나로서 연극이 시작됐지만 독립된 완전히 연극으로서 장르가 완전히 독립되게 세워지는 게 BC 한 4세기 경이 되는 거죠. 에피다우로스 극장. 이 앞에 이제 스캐네나 그 시설들은 많이 붕괴됐지만 특히 객석이 잘 남아있고 아무튼 자연지형과 구조물을 잘 결합시킨 그 어쿠스틱 음향이 정말 대단히 훌륭합니다. 이 뒷좌석에서도 이 소리가 무대의 소리가 아주 그냥 또렷이 들린다 그래요. 기가 막힌 음향이고 고대 그리스 연극 페스티벌이 또 여름에도 열린다고 하니까 때 맞춰서 방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연극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연극은 종교, 정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요. 이게 이제 전성기 때 잘 남은 그리스라기보다는 조금 로마 극장이 연상되는 좀 화려한 구조긴 한데 아무튼 이런 스캐너를 배경으로 연기가 펼쳐지고 앞에 이제 코러스의 공간이 있고 그걸 이제 객석들이 둘러싸고 감상을 했던 구조지요. 연극은 고대 그리스 이제 디오니소스 제전에서 탄생했습니다. 종교 행사 중에서도 특히 축제적인 그렇죠? 그런 성격이 강했던 게 디오니소스 제전이고 BC 6세기 그러니까 민주정이 막 꽃피기 시작할 아르카이 시대 말기에 이제 나왔다는 거죠. 종교 행사에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죠? 무속을 보면 이제 무당들이 중얼중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무당의 서사. 다 아마 고대 그리스도 비슷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선창자, 약간 좀 무녀에 가까웠겠죠. 선창자와 이를 둘러싼 코러스, 그렇죠? 주변에 참석한 사람들의 어떤 대화, 아니면 보조인 그런 코러스와의 대화에서 점차 대사를 주고받는 연극이라는 게 발전을 했고, 디오니소스 제전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술의 신들 이제 관련된 행사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굉장히 좀 종교 행사치고는 열려 있고 좀 퇴폐적이기까지 한 그런 성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종교적이면서도 유희적인 연극이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형식을 완전히 연극으로서 갖추게 되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이 그래서 결정적으로 발전하는 거는 BC 5세기 딱 아테네 민주정이 절정에 달했을 시기예요. 이게 정말 정치와 관련이 깊다는 걸 시기적으로도 알 수 있고 보통 이제 그리스 비극에 이제 3대장이 있죠. 아이스클로스, 소포클러스, 에우리피데스. 시대차는 좀 있지만 사실 이 세 사람은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
페르시아 전쟁의 승전으로 인한 그쵸? 전성기가 막 열렸을 때 아이스키로스가 있었고 소포클레스는 바로 그 전성기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고 에우리피데스는 이제 몰락의 시작을 이제 엿봤던 그런 인물이라 할 수 있죠. 세 사람의 작품들이 잘 그래도 좀 남아 있는데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 각자의 개성으로 소화해서 써내서 그걸 비교해 보는 거. 이를테면 그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트레우스가의 비극, 그쵸? 아가멤논 장군이 아내에게 살해당하고 그 자식들이 복수하는 얘기. 엘렉트라나, 그쵸? 그런 자녀들이 복수하는 얘기를 이들이 다 썼어요. 근데 그 차이와 개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비교해 보는 것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큰 방향에서 정리를 하자면은 아이스키로스 소포클레스는 어쨌든 에우리피데스보다 조금은 앞선 시대 선배이다 보니까 보다 이제 신과 인간의 문제에 집중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에우리피데스에 가면 이게 인간의 문제로 좀 더 집중되는 세속화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에우리피데스는 굉장히 근대적인 면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근대적인 면 때문에 너무 세속화됐다고 에우리피데스를 또 비판하기도 하고요. 예. 니체 같은 인물이 또 대표적이죠. 아무튼 지금 봐도 전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은 정말 수준 높은 그 연극의 걸작들이 이 시대에 나왔다는 거 정말 대단합니다. 이들은 나름 정치가이기도 했고 군인이기도 했고 예술가이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이 다뤘던 신과 인간의 문제는 종교이자 예술이자 당시 어떤 삶의 문제를 고대 그리스인들의 삶의 문제를 제시한 거라 할 수 있어요. 바로 인간의 욕망, 어떤 충돌과 좌절,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 안에 피어있는 숭고한 어떤 영웅성, 굉장한 어떤 고도의 인간성 탐구를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발달했던 처음엔 비극이 발달했다가 그다음 이제 5세기 말 이후 정치적으로 이제 고대 그리스가 쇠퇴하면서 풍자의 시대가 열립니다. 정치가 혼탁해지니까 풍자가 또 나름 발달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게 희극이에요. 또 고대 그리스는 비극도 중요하지만 희극도 아주 중요하고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아리스토파네스죠. 뭐 앞에 그 비극 3대장과 더불어서 아리스토파네스의 작품도 지금도 여전히 많이 오르고 있지요. 희극까지 발달했다는 점. 문명이 정말 고도로 이제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정치 풍자극이라 할 수 있죠. 근데 고대 그리스 문명이 이제 극장의 전성기와 함께 정점에 자렸다가 사실 극장 이 비극의 걸작들과 함께 전성기를 맞고 또 나는 비극이 쇠퇴하면서 고대 그리스 정치와 문명도 정치적으로 쇠퇴했다 할 수 있는데 비극의 쇠퇴 시기와 이제 맞물려서 철학이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는 게 또 되게 특이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비극의 역할을 철학이 이제 이어가는 건데 기원전 이제 5세기의 비극 3대장에 이어서 기원전 5세기 말부터 철학의 이제 3대장. 이건 뭐 고대 그리스뿐만이 아니라 인류 철학의 정말 3대장이라 할 수 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고대 그리스는 이제 자연 철학이 먼저 발전을 했고 자연 철학자 중에 이제 일군의 사람들이 소피스트라고 하는 민주정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어떤 유물론자에 가까운 그런 지식인들, 그렇죠? 들이 등장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어떤 사변을 고도로 전개시키는데 굉장히 어떤 상대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이죠. 여기에 대항을 해가지고 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들은 굉장히 어떤 정신적, 관념적, 그러니까 일종의 상대적이지 않고 어떤 보편적 질서를 강조하는 철학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 어떤 그 상대주의의 어떤 분화, 민주정의 발전, 그로 인한 혼란 속에서 나름의 그 질서를 찾은 거고 사실 보편적 가치의 추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철학의 가장 중심 기둥이기도 하지요. 그게 고대로부터도 있었지만 특히 이제 상대주의적인 가치들이 득세하는 가운데 그에 대한 반대로서 이를 아주 정립하게 되고 그게 바로 이제 정신적 관념적으로 변하지 않는 존재인 세계의 어떤 중심이라 이데아입니다. 플라톤의 사상이지요. 플라톤은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선배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유물론, 소피스트에 대항한 이들 철학자들의 이 관념적 철학은 당시 이제 보스파와 귀족 세력의 이념을 대표하기도 하고요. 이건 정말 인류 철학의 기본이 됐습니다.
우리의 그 이후 철학사는 사실상 플라톤에 의한 주석이라고도 하지요. 소크라테스에 이어서 플라톤이 세웠던 이데아 이 철학 체계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거대한 종합.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세상의 거의 모든 면, 심지어 이제 자연과학 같은 면에 이르기까지 예술과 자연과학, 윤리학에 이르기까지 사고의 그 틀을 확장시키고 그런 거대한 종합은 또 그리스 문명의 종말. 이게 모든 분야로까지 어떤 분야가 분화 발전하면 그건 사실 종말에 이르는 길이기도 하는 겁니다. 딱 고대 그리스 문명이 종말에 이를 때예요. 고대 그리스 문명을 무너뜨린 마케도니아 왕의 스승이기도 하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고대 그리스의 중요한 정신이자 예술 활동이었던 비극은 철학으로 이어지고 이는 고대 그리스 문명의 또 하나의 그런 전성기에서 몰락에 이르는 순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모여서 이걸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고대 그리스 민주정이 정말 어떤 한계에 달해서 몰락의 길에 들어서고 이를 날카롭게 성찰한 플라톤의 그 성찰, 그 대표적인 저서가 국가지요. 국가는 요즘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정말 혼란에도 많은 시사를 줍니다. 정말 좋은 번역과 그 관련 주석서들이 나와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철학이 이 플라톤이 나와가지고 자기 철학을 세웠을 때는 고대 그리스 문명이 정말 몰락의 길로 들었을 때예요. 이게 소크라테스가 이제 모함을 받고 사약을 받고 이제 죽게 되는 그 광경을 그린 이제 다비드의 그림이고 당시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아테네가 패배하고 자, 그리고 참고로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그리스 연극가 철학자들은 다 아테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가 이제 그리스 문명의 중심이었던 거고요. 아테네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에 패배를 하고 스파르타의 지원을 받는 과도정이 수립되지요. 스파르타 자체는 워낙에 또 체제 자체가 권위주의 체제이다 보니까 좀 허약해요. 그래서 아테네는 나름 빠르게 민주정을 회복하기도 하지만 이미 무너진 전성기를 다시 되살리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이제 좀 더 감각적인 현실 세계, 현실의 문제에 집중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 비극도 이미 5세기 말에 에우리피데스가 세속적인 문제, 신과 인간의 문제를 팽팽히 다루는 데서 보다 세속적인 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4세기 이후에는 보다 이제 감각적인 세계에 대한 탐구가 인간과 신을 어떤 고루 생각하던 그런 데서 벗어나서 감각적인 세계에 대한 탐구가 주를 이루게 되고 이제 조형 예술이 좀 더 그렇죠? 큰 또 발전을 또 보여주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프라스텔레스라는 조각가고 딱 4세기 그리스 문명이 이제 완전 몰락기에 최후의 순간에 들어섰을 때 정치적으로는 헤게몬을 쥐고 있던 최후의 순간에 들어섰을 때의 작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마 이건 로마 때, 이거 왼쪽은 비너스, 오른쪽은 헤라메스인데 로마 때 모작으로 추정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좀 이전 조각과는 다른, 그렇죠? 이전 조각이 굉장히 정신적인 면, 그렇죠? 아주 그런 에토스가 강조된 긴장감, 절제감이 보였다면 이건 정말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에 집중한 그런 감각적인 면이 아주 강조가 되고요. 이제 서서히 헬레니즘 시대가 열리면서 굉장히 관능적인 어떤 그런 세계에 대한 탐구가 열리는 겁니다. 이제 어떤 현대 문명의 어떤 세속화와도 우리가 비교할 수 있고 우리가 근현대의 어떤 세속화의 과정을 겪은 거를 이미 헬레니즘 시대에 선출을 했어요. 한 2000년의 차이가 훨씬 넘지요. 기원전 한 300년이니까. 굉장히 국제적이고 감각적이고 세속적인 문명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세계화 문명과 걸맞는 문명 세계가 이때 열리고 있었던 겁니다.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뭐 정치적인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 그리스 역사를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몰락했는지. 뭐 몰락의 과정은 슬프긴 하지만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됩니다. 아테네가 몰락하고 잠시 스파르타가 헤게몬을 쥐었지만 스파르타는 또 테베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에게 힘을 내주게 되지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기원전 371년에 있었던 레옥트라 전투입니다. 이제 아테네 몰락 이후에는 그리스판 춘추전국 시대가 벌어지고 폴스 간의 경쟁이 더욱 격화돼요. 이 그리스 문명은 그쵸? 하나의 그런 전체적인 권력이 없는 대신에 각지의 폴리스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번영을 이뤘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또 너무 격해지면은 서로 에너지를 깎아먹으면서 문명 전체가 쇠락에
들어서는 그런 또 단점이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 민주주의의 단점과도 유사해요. 민주주의라는 건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치이기도 하지만 그냥 구성원들이 소모적인, 그렇죠? 오로지 갈등만 있는 그런 상황에만 빠질 수 있는 거고 그 위험과 몰락을 그리스 사람들이 이미 보여줬던 거죠. 자, 이게 레옥트라 전투의 이제 당시 대형이고 이 빨간 게 스파르타, 이거의 그쵸? 이 푸른색이 이제 테베입니다. 당시 이제 파랑크스라고 하는 밀집 대형으로 그쵸? 중장 보병들이 밀집해가지고 짱짱짱 전진하면서 전투를 치르는 그런 체제였죠. 그리고 이런 중장보병, 이게 전통적인 중장보병 전투 체제예요. 중장보병 전통적인 전투 체제는 우측에 가장 용맹한 병사들이 있어가지고 가장 허약한 적의 좌익을 치는 구조입니다. 왜 우측이 용감하냐? 우리가 방패를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패는 왼손, 칼은 오른쪽. 노출되는 게 결국은 오른쪽이죠. 오른쪽이 노출되는데 대신에 왼쪽의 방패는 옆에 전후의 약한 오른쪽을 감싸주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한쪽 팔과 가슴이. 그래서 여기 가장 용맹한 군사가 배치되고 가장 강력한 우익이 가장 허약한 좌익을 얼마나 누가 먼저 빠르게 붕괴시키냐. 이게 고대 그리스 전투의 기본인데 이 테베에 당시 에파미논더스라고 하는 아주 천재적인 장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정치가. 이 인간은 이걸 좀 변형을 시켜서 사선 형태로 된 밀집형을 짜가지고 굉장히 어떤 당시 어떤 밀집 대형의 그 개념을 아주 뒤집은 놀라운 창의적인 이런 군대 배치를 창안해내요. 우측에 가장 강한 군대를 배치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장 강한 우측을 가장 허약한 좌익과 결합을 시켜서 좌익을 이렇게 두텁게 쌓아가지고 아예 상대방의 가장 강력한 우익을 먼저 그냥 쳐서 붕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포위를 해버리는 거죠. 양쪽으로 공격해서 끝장을 내버리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렇죠? 아주 다양하게 응용된 기존의 전술을 그런 방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사선 형태로 돼 있다 해서 사선진이라고 하고 특히 기병, 중장보병이 중심을 이루던 고대 그리스 전법에서 말탄 기병들을 또 아주 그렇죠? 굉장히 어떤 역동적으로 활용해서 변수로 공격을 하게 되니까 전통적인 이렇게 스파르타의 밀집 대응에 당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테베가 패권을 쥐지만 주게 되는데 오래가지 못하지요. 이렇게 그리스에서 서로 그냥 니 잘났니 내 잘났니 하면서 싸우는 동안에 이렇게 내부에서 싸우면은 외부의 적들이 좋아합니다. 그리스 북쪽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던 야만인이라고 무시하던 마케도니아라는 데가 있었죠. 이 마케도니아가 호시탐탐 그리스를 노리고 있었는데 얘들이 싸우면서 에너지를 다 소비하니까 하하하 이제 내 시대다 하고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마케도니아가 새롭게 부상을 하게 되죠. 대략 기원전 4세기 중반의 일이고요. 마케도니아에 이제 필리포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왕이 있었어요. 이 필리포스의 개혁에 의해서 마케도니아는 당시 그리스 문명권 최강의 군사력을 지니게 됐고 이 필리포스 왕의 아들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지요. 이 두 부자의 활약으로 고대 그리스 세계의 정치적 독립이 끝나게 되는 거죠. 기원전 338년 카이로네이아 전투라고 하는 아주 기념비적인 전투입니다. 당시 그리스 문명을 이끌던 그래도 춘추전국 시대의 두 축이었던 테베와 아테네 연합군, 이 마케도니아 군이 이제 함께 이제 전투를 벌여가지고, 그렇죠? 테베, 아테네의 그리스 문명권 대 마케도니아 군이 전투를 벌이는데, 앞서 봤던 그 테베의 밀집, 그 사선진에다가 특히 기병을 결합한 아주 역동적인 전술. 이에 비하면 고대 그리스의 전술은 굉장히 뭔가 보다 정적이고 변화가 적어요. 그걸 좀 더 변화가 많고 응용된 형태로 쳐부수는 거죠. 뭐 꼼짝없이 당합니다. 이 전투에서 아무튼 고대 그리스 연합군은 대패를 당하게 되고 고대 그리스는 마케도니아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놀라운 건 이제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를 차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대적인 동방원정을 벌였다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나름 뭐 정치적 명분은 이제 페르시아에 대한 그죠? 그리스 문명의 복수라고도 할 수가 있지요. 근데 페르시아는 물론이고 이집트까지 다 석권을 하게 됩니다. 정말 대대적인 세계 제국, 최초의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었는데 그를 다 아우르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루게 되고 거의 뭐 인도 접경 지역까지 가가지고 중요한 거는 근데 그리스 문명이 지중해를 넘어서 이 중동 지역까지 당시에 뭐 중국을 빼면은 그죠 뭐 북미에도 그죠 남미에도 뭐 잉카 문명의 원류를 할 만한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걸 빼면 이제 사실 문명 세계에 상당수를 할 수 있죠. 거기를 이제 그리스 문명으로 통일된 체계를 이뤘다는 게 굉장히 알렉산더 원정의 중요한 면이고요. 알렉산더는 요절했어요. 알렉산더는 요절했지만 이 확산된 그리스 문명은 굉장히 수백 년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서양 계속해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되지요. 알렉산더 사후에 바로 그 장군들에 의해서 제국은 분할되지만 어쨌든 그 문명은 이어지고 이때부터는 이제 헬레니즘 세계라고 합니다. 이 헬라인 그렇죠? 고대 그리스는 헬라인이라 했죠. 그러니까 비록 정치적인 헤게모니는 잃었어도 고대 그리스의 문명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 문화는 계속되는 거고 그 로마로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중세를 거쳐서 특히 르네상스 때 대대적으로 다시 재발견이 되면서 우리 근현대로까지 이어지는 정말 우리 보편적인 현대 문명의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문명은 정말 그런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요. 우리는 그 문명권의 신전 건축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13회에 걸쳐서 고대 그리스 건축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곁들여서 이제 관련 문화사, 정치사도 짧게는 다뤄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서구 고전 건축, 그리고 그에 영향받은 어떤 현대 건축의 그리스 건축의 흔적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원료 중에 하나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고대 그리스 건축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신 분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